마키아벨리 8번째 강의입니다. 그람시의 옥중수고의 오늘 시간에 요 옥중수고 1권에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챕터의 그 유기적 위기 시대에서 정치정당의 구조가 하는 몇 가지 양상이라고 하는 챕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 챕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나중에 이 인도의 그 학자, 영어 발음은 채터지라고 발음하고 인도 말로는 짜떼르지라고 발음하는데, 이 사람이 이 당대의 인도의 독립된 상황, 독립 과정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요. 요 246, 247페이지에 특히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멜 18일 그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 당선되고 황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분석했던 그 챕터를 그람시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채터지가 인용을 하면서 인도의 민족국가의 성립 과정을 설명해요. 약간 권위적으로 흘러가는 인도의 독립운동과 민족국가 건설 과정을. 근데 왜 내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으냐면, 한국의 근대국가의 건설과 그 소위 이승만, 박정희로 연결되는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이 대단히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2021년 9월 달에 나온 그 감정구조와 한국사회라고 하는 제 책에 실려 있는 논문에서 그걸 밝힌 게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과 담론국가라고 하는, 한국의 국가론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 책의 그 논문이 사회적 공감과 담론국가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마크시스트적인 그 국가론, 뭐 이제 암자 할라비가 얘기했던 과대성장 국가론 같은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미국에서 주로 얘기했던 그 발전 국가론, 이렇게 경제적인 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가가 근대국가의 이승만의 근대국가 이 건설 과정과 박정희의 발전 국가의 과정 자체가 약간 헤게모니 투쟁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담론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제가 마련했는데, 그 영향을 준 게 바로 그람시의 요 부분과 저 채터지가 썼던 저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소위 국가한테 이제 이 위기라고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위기. 근데 그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소위 1848년 2월이라는 게 뭐예요? 그 귀족 정치가 무너지는 해 아닙니까? 그리고 48년 6월에는 그 노동자와 중산층이 이제 대립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히스토리컬 블록으로 프랑스의 정치가 이제 옮겨갈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였죠. 근데 그게 일종의 지배계급의 위기죠. 그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중의 동의와 관련돼 있다는 것, 대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를 읽겠습니다. 이 위기는 246페이지입니다. 이 위기는 지배계급이 그것을 위해 폭넓은 대중의 동의를 요구 또는 짜내었던 바에 어떤 주된 과업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많은 대중, 특히 농민과 뿌띠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돌연히 정치적 수동성의 상태에서부터 능동성의 상태로 넘어가서, 비록 위기적으로 정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다 합치고 보면 결국 혁명을 뜻하는 어떤 요구들을 내걸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중의 이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 진보를 요구했던 평민들이나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으로 국가 권력의 어떤 잔존 세력, 국가 조직의 잔존 어떤 조직화를 깨부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계급은 권력을 재탈환하고 일시적으로 그 권력을 강화해 적을 분쇄하고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약할 수밖에 없는 적의 지도자들을 흩뜨린 데 사용한다. 하나의 계급을 대변하는 많은 서로 다른 정당들의 부대가 전체 계급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고 더 잘 요약하는 단일한 정당의 한 깃발으로 결집한다면, 그것은 설사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할지라도 유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계급 전체가 그 계급의 존재가 처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받아넘길 수 있는 단일 지도 아래 융합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됐다면 새로운 형태의 히스토리컬 블록으로 가겠죠. 도전하는 이 어떤 세력이 쫙 다 기존의 어떤 지배계급의 정치 조직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지적인 어떤 민중의 기반들을 다 흡수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중요하게 2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이러한 유기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해결책을 택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체적인 균형이 존재하며 그 균형 속에서 진보적인 집단도 보수적인 집단도 승리를 쟁취할 힘이 없으며 그렇죠. 당대 1848년 2월 달이 끝나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서 진보 쪽 대통령 후보가 누구예요? 루이 블랑이었고 보수 쪽 대통령 후보가 라마르크였습니다. 대체로 루이 블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루이 보나파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집단조차도 자신들의 주인을 필요로 했다는 걸 뜻한다. 1900 루이 보나파르트 브리메의 18일을 보라. 이러한 현 상태는 정치 정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곧 정당이 타성의 힘, 박제화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는 경향에 맞설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당들이란 자신들의 계급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처했을 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등장하여 스스로를 조직하여 성립시킨다. 그러나 정당들이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시대를 만났을 때 언제나 스스로를 그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또는 국제적인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세력관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국내 또는 국제적인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세력관계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정당의 발전을 분석할 때는 정당에 소속된 사회 집단, 정당의 대중적인 당원, 정당의 관료와 참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중 관료제는 가장 위험한 소심하고도 보수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그 당은 시대착오적인 것일 것이며 참여한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사회적인 내용을 상실한 채 허공에 매달린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위기적인 히스토리 블록이 이행할 때 진보도 보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왜냐하면 노동자 중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조직을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민중적 기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사람들의 움직임을 좌우지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토대도 없어. 그 다음에 자유주의나 파시즘에 익숙했던 사람이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그림이 뭔지를 몰라. 비전을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새로운 근대국가 건설, 새로운 정치 건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채터지예요. 이 책에서 채터지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81쪽에서 그람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그람시를 인용하는 부분이 대단히 그 의미심장해서 몇 군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81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권력을 주창한 세력은 옛 기득권 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정적 공격을 감행할 만한 사회적인 힘을 결여한 채 하나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했다. 그람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길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법적으로 볼 때 개혁주의적인 한 방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한 방식 안에서 옛 본권 세력들은 농지개혁이나 특히 프랑스가 1831년과 48년을 겪은 자코뱅당 시기의 다수 대중들의 정치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수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새로 부상하는 부르주아지는 새로운 민족에 대한 완전한 헤게모니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옛 지배기업을 새로운 역사적인 블록 안에 협력자로 분자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수동혁명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람시의 논의에서 보면 그람시의 그 파시즘 정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권위적으로 나갔느냐?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기존에 있었던 농지 영주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들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것에 이탈리 상황입니다. 1930년대 이탈리 상황에서 1930년대 중산층들은 사회주의도 뭐 그렇게 그렇지만 파시즘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파시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조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완벽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갈 만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그럼 니들도 우리 좀 인정해줘, 우리 중산층 좀 봐줘 라고 하면서 약간 파시즘에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고 분석한 것이 그람시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이에요. 그게 민족국가로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못하고 노동자주의로 가지 못하고 이 이탈리아가 그런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진행하게 된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겁니다. 중산층이나 지식인들 혹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던 이런 농민들이 완벽하게 기존의 조직과 가치관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걸로 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타협을 하겠다. 이걸 수동혁명이라고 본 겁니다. 그 대신에 그 파시즘의 논리도 조금은 좀 수정을 하게 됐다 그런 거죠. 이제 이거를 이 최터지라는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당대의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념들을 갖추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조직을 갖출 만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가 독립했을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관료들과 지식인 계급과 경제적인 이 상층부 계급은 다 영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영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고 영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간디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간디라는 사람이 뭐예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일종의 상층부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영국적인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민족국가로서 인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토대도 없고 관료 조직도 없고 그다음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것도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간디가 왜 양복 벗어지고 홈스판이라고 집에서 이렇게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거의 다 반쯤 벗고 입고 살았던 게 뭐예요? 결국 이제 국산품 애용하자는 거죠. 홈스펀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서 짠 모직물 가지고 인도 경제를 살리자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린 건데 그거가 사실은 큰 반영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영국의 경제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저 무슨 홈스펀 좀 해서 그냥 물레 돌리고 한다고 그게 경제가 영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소위 70페이지 근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경제적인 면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소위 이 인도가 기동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106페이지에 보면 객관적인 수준에서 106페이지 객관적인 구조의 수준에서 한 식민지 나라에서 부르주아의 야망과는 이중적인 문제에 접하게 된다. 그 문제는 저개발에 관한 문헌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국내 생산력이 저개발의 수준이면서 선진 종주국 자본주의가 경제적 정치적인 분야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에 관한 것이다. 그 문제는 특히 치유하기 어려우며 거대한 후진 농업 경제의 구조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나라의 민족주의가 부르주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은 그 나라가 스스로를 위해 비교적 독립적인 자본주의 발전 정도의 충분한 여지를 차지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 나라는 식민지 권력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방해하는 국내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투쟁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중적인 부르주아들의 편협한 조합 이익을 넘는 것으로 기획할 것이며 거기에 민족 투쟁의 형태를 가져둘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가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인도에서 돈 번 사람들 다 영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왜냐하면 그때 인도에서 독립할 즈음에 인도에서 돈 있는 사람 상층부들이 사실은 인도 독립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너는 인도의 경제와 관련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넌 매판 자본이니까 너 나가. 너 처형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과연 민족운동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브람스적인 의미에서의 수동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동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도가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약간 인도가 권위주의적인 혹은 엘리트주의적인 정권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짜테르지가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반김 짠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화평론 무슨 문학자죠. 글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유럽 문명에 대항해서 인도 문명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실패하죠. 그 다음에 기동 국면에서는 간디 얘기를 하고 도착 국면에서는 네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김 짠드라가 누구에 해당되냐면 이광수에 해당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간디가 이승만이라면 네루가 박정희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람시를 오늘날 21세기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더 크게는 이제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동의와 지식의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